60세 공무원 퇴직금 5억 S&P 500에 넣었다가 울고 있는 이유. 서론 퇴직금으로 한 방에 끝내려 했던 남자. 퇴직 후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꿈꾼다. 열심히 일해본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고민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ETF 같은 금융상품을 찾는다. 특히 요즘은 미국 S&P 500 ETF에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면서 퇴직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면 끝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씨 60세 전직 공무원도 같은 생각이었다. 30년 넘게 묵묵히 공무원 생활을 하며 60세가 되자마자 퇴직금을 5억 원 받았다. 그는 고민 끝에 미국 S&P 500 ETF에 전액 투자하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역사적으로 S&P 500은 연평균 10% 정도 상승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적고 부동산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손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 3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후회하고 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은퇴 후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의 전략은 왜 실패로 돌아갔을까? 본론 S&P 500에 올인한 은퇴자의 3가지 실수. 1. 변동성을 무시했다. 상승장만 생각한 착각. 김 씨가 퇴직 후 5억을 한꺼번에 S&P 500 ETF에 넣었을 때 시장은 호황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미국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급락했다. 처음엔 별 걱정하지 않았다. 주가는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장기 투자하면 결국 오른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례 빚을 내지 않았어도 불안하다. 김 씨는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을 굴린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인출해야 하는 생활비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결국 주가가 20% 빠진 상황에서 1억 원을 손절해야 했다. 만약 30대나 40대였다면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은퇴자의 자산은 시간이 부족하다. 은퇴자는 젊은 투자자와 다르다. 단순히 기다리면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생활비를 인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장 하락을 견디기 어려워진다. 2.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S&P 500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S&P 500은 역사가 증명한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최고의 투자가 곧 안전한 투자는 아니다. 김 씨는 S&P 500에만 모든 자산을 넣는 바람에 시장 하락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사례 은퇴 후 인출 계획 없이 투자하면 이렇게 된다. 김 씨의 친구 이씨 61세 전직 교사는 김 씨와 같은 시기에 퇴직했지만 자산을 다르게 배분했다. 그는 S&P 500뿐만 아니라 채권형 ETF와 정기예금에도 돈을 나눠서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주식이 하락할 때도 생활비를 충당할 여유가 있었다. 반면 김 씨는 주식이 떨어지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손절해야 했다. 은퇴 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출이다. 무조건 한 곳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분산해야 한다. 3. 노후의 리스크 관리 실패. 돈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다. 김 씨는 퇴직 후 투자만 신경 썼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투자 자체가 아니었다. 사례 건강과 예상치 못한 지출. 김 씨는 퇴직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갔다. 만약 투자금을 유동성 자산으로 일부 남겨뒀다면 부담이 덜했겠지만 모든 자산이 주식에 묶여 있어 손실을 감수하고 빼야 했다. 반면 그의 또 다른 친구 박씨 63세 전직 은행원은 일부 자금을 고배당 주식과 연금형 상품의 배분해 매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었다. 덕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도 투자 자산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얼마를 벌 수 있나 보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나가 더 중요하다. 결론 퇴직금 한 방에 해결하려 하지 마라. 김 씨의 이야기는 은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에는 장기 투자도 중요하지만 단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라. S&P 500이 좋은 투자처라고 해도 100%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노후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건강과 지출 리스크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동성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퇴직금은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아니다. 투자하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당신이 은퇴 후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S&P 500 몰빵 정말 정답일까? 은퇴자의 투자 전략 더 깊이 파고들다. 앞서 김씨 60세 전직 공무원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퇴직금을 한 곳에 몰빵 투자하는 위험성을 살펴봤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과연 은퇴 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 왜 젊은 투자자와 은퇴자는 투자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 S&P 500이 정말 은퇴자에게 최적의 선택일까? 이제 과학적 근거와 경제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자. 1. 은퇴 후엔 순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유동성 리스크. 많은 사람들이 내 자산이 얼마냐에 집중하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현금 흐름 캐시플로라고 한다. S&P 500 ETF는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주가가 상승해도 그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없다. 생활비를 위해 일부 매도해야 하는데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은퇴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연금, 배당주, 채권, 예금 등을 활용하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젊은 투자자는 자산 증가 웰스 어규뮬레이션가 중요하지만 은퇴자는 자산 소비 웰스 디스트러뷰션 전략이 필요하다. 과학적 근거 4% 룰의 한계. 미국의 은퇴 재무학자 윌리엄 벤젠 윌리엄 BNGN이 1994년에 발표한 4% 룰 4% 룰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은퇴자가 연간 자산의 4%를 인출하면 30년 동안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저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100% 주식 투자한 경우 변동성이 커서 4% 룰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은퇴자는 무조건적인 S&P 500 몰빵보다 현금 흐름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2. 은퇴자는 순차적 투자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한꺼번에 투자하면 위험하다.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 김씨가 퇴직 후 5억 원을 한꺼번에 S&P 500에 넣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왜일까?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50% 폭락했을 때 회복하는 데 6년이 걸렸다. 2022년 금리 인상과 함께 주식시장이 급락한 후에도 몇 년 동안 변동성이 지속되었다. 해결책은 DCA 달러 마이너스 카스트 에버리징, 적립식 투자 전략이다.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분할 매수에 6개월 1년 동안 나눠서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즉, S&P 500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은 맞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 과학적 근거 DCABS, LSI 연구. 미국 금융연구소 뱅가드의 연구에 따르면 한꺼번에 투자 LSI, 럼프섬 인베스팅 하는 것보다 분할 매수 DCA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은퇴자처럼 한 번 손실을 보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라면 DCA 전략이 더욱 유리하다. 3. S&P 500이 은퇴자에게 완벽한 투자일까? 대체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S&P 500이 좋은 투자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은퇴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점도 있다. S&P 500의 단점. 배당이 낮다. S&P 500 ETF 배당 수익률 약 1.52%. 변동성이 크다. 연간 변동폭이 2030%에 달할 수 있음. 경기 침체기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 있음. 따라서 S&P 500 다른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은퇴자에게 적합한 대체 투자처 3가지. 고배당 ETF의 VYM, SCHD. 배당 수익률 34%.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배당을 받으며 생활비로 활용 가능. 미국 장기채권 TLT BND. 채권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리스크 해지 효과가 있다.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발생함.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VNQ, SCHH 등. S&P 500보다 배당이 높고 부동산 경기와 연동됨. 물가 상승 시 수익률 방어 가능. 즉, S&P 500 몰빵보다는 S&P 500 배당 ETF 채권 리츠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은퇴자에게 훨씬 안정적인 전략이다. 결론, S&P 500 올인은 위험하다. 은퇴자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 김씨 60세 공무원의 사례에서 배울 점. 한 번에 투자하면 변동성이 커지므로 분할 매수 DCA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S&P 500은 좋은 투자처지만 변동성이 크므로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주식 100%보다 S&P 500 배당 ETF 채권 리츠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은퇴자의 목표는 최대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이다. 한 방에 노후를 해결하려는 전략은 위험하다. 은퇴자는 젊은 투자자와 다르게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S&P 500 투자도 좋지만 올인은 금물, 분산 투자가 필수다. 당신의 은퇴 자산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가? 지금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꿉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온 돈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겠다는 기대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세계 여행은 은퇴 후 가장 인기 있는 로망 중 하나죠.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즐긴다니 얼마나 근사한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꿈꾸던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던 남편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 말입니다. 예전엔 자상하고 가정적이던 남편이 여행을 다녀온 뒤로 고집만 세지고 가족과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의 함정 3가지 사례로 보는 현실. 사례 1.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던 남편, 가족을 잇다. 정우 씨 62세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의 세계 여행을 꿈꿨고 마침내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길어지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정우 씨는 오히려 자신이 억눌려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는 가정에서 점점 소외된 채 자기 취미와 활동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가족과의 소통은 줄어들고 아내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사례 2. 화려한 여행 후유증, 생활비의 압박.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떠난 부부, 영희 씨 59세와 남편은 여행에서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쓰며 자유를 만끽했지만 여행이 끝난 후 남은 건 막대한 카드빚과 예금 잔고의 공백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여행을 다녀오기 전보다 더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영희 씨는 여행이 우리의 삶을 망쳤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례 3. 서로 다른 기대감이 만든 갈등. 정민 씨 65세는 은퇴 후 아내와의 세계 여행을 계획하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서로가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민 씨는 관광지를 빠르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한 곳에 머물며 여유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여행은 점점 부담이 되었고 귀국 후에도 두 사람은 원만하게 대화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의 원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준비 부족. 은퇴 후 삶을 위한 철저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계획, 체력 관리, 부부 간의 소통 등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여행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소통의 부재 부부가 서로의 기대와 우선순위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나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1. 현실적인 기대 설정하기.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은퇴 후 삶의 모든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철저한 재정 계획 세우기. 여행 예산은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허용 가능한 지출 한도를 정하고 예산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즐기자는 생각은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부부 간 충분한 대화 나누기.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기대와 우선순위를 솔직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도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결론 은퇴 후 세계 여행, 행복을 위한 준비가 먼저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낭만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다면 여행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와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았듯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은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부담, 심리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면 여행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꾸던 은퇴 후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위한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 철저한 준비 없이는 행복이 아닌 비극으로.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입니다. 낭만적인 풍경,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끝없는 자유를 상상하며 우리는 이제야 인생을 즐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면 행복한 추억으로 남겠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세계 여행 준비가 없으면 왜 위험한가? 1. 경제적 부담. 여행 후 찾아오는 냉혹한 현실. 세계 여행은 큰 비용을 수반합니다. 숙박비, 항공료, 음식, 교통비 등 모든 것이 돈입니다.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여행 중 과도한 소비는 은퇴 후 삶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 예산을 세울 때는 단순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눠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 중에도 매일 지출을 기록하면서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심리적 변화. 여행 후 달라지는 인간관계.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유를 느낀 사람들은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가족과의 유대가 약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은 일시적인 탈출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행 후에도 이전의 삶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복귀 플랜을 미리 세우세요. 예를 들어 여행 중 가족과 소통을 유지하거나 돌아온 후 정기적으로 함께할 활동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력과 건강 문제. 준비 없는 여행의 부작용. 은퇴 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장시간의 이동, 낯선 음식, 시차 적응 등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났다가 병원비와 체력 고갈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 전에는 반드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무리하지 않는 일정을 계획하세요. 또한 여행 중에는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현지 음식보다는 소화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사례 1. 무리한 여행 일정이 부른 건강 문제. 김성호 씨 67세는 은퇴 후 유럽 15개국을 20일 만에 여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너무 빡빡해 심각한 피로와
소화불량을 겪었고 여행 중반에는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여행 후유증은 몇 달 동안 이어졌고 결국 가족과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사례 이 여행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지출. 박지연 씨 62세는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 충분한 예산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과 현지 물가 상승으로 여행 중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카드 빚을 떠안게 되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례 3 여행 후의 공허함과 부부 갈등. 이정민 씨 64세는 아내와 세계 여행을 다녀온 후 더 이상 목표가 없다는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여행 전보다 더 허무하게 느껴졌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내에게만 의지하다가 서로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1. 여행 예산 철저히 세우기. 은퇴 후 세계 여행의 첫걸음은 재정적인 안정입니다. 월별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한 예산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20%의 여유 자금을 포함하세요. 2. 여행 전 건강 점검 필수. 여행 전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체력에 맞는 여행 일정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소화기 건강에 신경 써야 하며 필요한 약품을 미리 준비하세요. 3. 부부 간 충분한 대화 나누기. 세계 여행은 부부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세요. 4. 복귀 후의 삶까지 계획하기. 여행이 끝난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이 끝난 뒤에 삶에 활력을 주는 목표가 있어야 공허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세계 여행, 철저한 준비가 행복의 열쇠. 세계 여행은 은퇴 후 삶의 멋진 장면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떠난다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하나같이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나눈 조언들을 참고해 철저히 준비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세계 여행은 단순히 즐거운 추억을 넘어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은퇴와 여행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빛나길 응원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10억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끝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작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 갑작스러운 의료비까지 10억이 마치 모래처럼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하면 막막함이 몰려옵니다. 은퇴 후 10억은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금액일까요? 은퇴자들의 실제 경험과 전문가의 경고를 통해 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속았다. 10억으로 은퇴 준비 끝났다고 믿었나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끊이지 않습니다. 50대, 60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생생한 사례와 함께 왜 10억으로는 은퇴 후를 완벽히 준비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부모님도 챙기고 자녀도 챙기다 보니 내 잔고는 바닥. 김민수 58세 씨는 은퇴를 2년 앞두고 순자산 11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자산이었지만 그가 느낀 안정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요양비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대학 졸업을 준비하는 둘째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억이 넘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부모님 요양원 비용은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 돈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현금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에도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자녀의 결혼과 초기 지원을 도와야 한다면 10억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사례
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모든 계획이 무너진 박지연 씨의 이야기. 박지연 62세 씨는 55세에 퇴직하고 10억을 은퇴 자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지만 몇 년 뒤 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험을 들어놓긴 했지만 고액 치료비는 보험이 모두 커버하지 못했어요. 병원비에다 재활 치료비까지. 몇 년 만에 순자산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건강은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연 씨처럼 은퇴 후 갑작스러운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고액 치료나 장기적인 요양비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의료비를 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살해 산물가 상승이 가져온 예기치 못한 압박. 한경호 60세 씨는 10억의 자산으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생활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기세나 식비 같은 고정비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올랐습니다. 내가 예산을 잘못 잡았구나 싶었어요. 10억이 결코 안심할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물가 상승은 은퇴 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물가가 3%씩만 올라간다고 가정해도 10년 뒤에는 같은 물건과 서비스에 거의 40%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경호 씨처럼 계획했던 금액으로는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 쉽습니다. 왜 10억으로는 부족할까? 의외로 큰 고정비용, 부모님 요양비, 자녀 지원, 유지비 등으로 매달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주거비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재정적 타격을 줍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안정성. 우리가 계획했던 10억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은퇴 후 장기적인 경제 변동성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양한 수입원 만들기. 은퇴 후에도 소소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배당, 임대소득, 프리랜서로 일하는 작은 수입이라도 재정적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의료비를 대비하라. 건강보험만 믿지 말고 장기 요양보험이나 고액 치료를 대비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세요.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획하기.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지나치게 비싼 생활비 구조는 은퇴 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 숫자에만 속지 마세요. 10억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지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큰 금액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10억이 안심의 수단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당신도 속았다. 10억으로 은퇴 준비 끝났다고 믿었나요?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의 함정과 탈출구. 50대와 60대의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10억이라는 숫자에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억은 어디까지나 숫자일 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산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에서 흔히 간과하는 부분과 이를 극복할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억의 함정 숫자에 속지 마라. 10억이라는 금액은 한눈에 보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소비 규모를 간과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많아진 여가 시간,
자녀나 손자에게 쓰는 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초기에는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경우가 많아 몇 년 만에 예산을 초과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 물가 상승은 은퇴 계획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현재 10억의 가치가 10년 뒤에도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3%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년 뒤에는 현재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13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 가족의 경제적 지원, 심지어 자연재해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는 한순간에 재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현실. 사례 1. 소비 조절 실패로 돈이 빨리 줄어든 김모 씨. 김모 61세 씨는 퇴직 후 11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시간을 즐기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했고 취미로 골프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초기 몇 년간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매달 500만 원 이상 쓰다 보니 몇 년 만에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아끼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김 씨의 경우처럼 초기의 과도한 소비는 은퇴 후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사례 2. 의료비로 자산의 절반을 잃은 이모 씨. 이모 63세 씨는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암 진단을 받으면서 의료비와 요양비로 큰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고액 치료비는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자산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누구에게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을 느낀 박모 씨. 박모 59세 씨는 은퇴 전 자산 12억을 모았지만 물가 상승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10억이 많다고 느꼈는데 몇 년만 지나도 그 돈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더라고요.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물가 상승은 은퇴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탈출구는 무엇인가?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3가지 전략. 1. 소비를 현실적으로 계획하라. 10억이라는 금액에 안주하지 말고 실제 지출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달에 얼마씩 쓰겠다는 식의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모든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 주거비, 보험료와 변동 비침이 여행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매달 지출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2.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배당, 임대소득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뿐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건강 관리를 우선시하라.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은퇴 전에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 요양비를 대비한 별도의 보험이나 저축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숫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삶을 설계하라. 은퇴 준비는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10억이든 20억이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3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지출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하세요.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은퇴 후에도 소소한 일을 이어가세요. 건강은 자산이다. 건강 관리는 곧 재정 관리입니다. 10억으로 충분히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잘 설계하고 관리하면 10억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68세 교포의 충격 고백. 한국 돌아오자마자 왜 살기 힘들어졌나? 이 한 문장만 보고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랜 해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교포분들은 한국의 정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고 의료나 생활 편의도 좋으니까 돌아가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자는 꿈을 꾸죠. 그런데 막상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귀국 후 1년이 지난 68세 교포의 고백을 빌려 은퇴 후 귀국이 왜 그렇게 힘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 이제 편하게 살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숨 막히나? 이게 그분의 첫마디였어요. 30년 가까이 호주에서 살았던 어씨 68세. 젊을 땐 이민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늘 한국이 그리웠답니다. 그래도 한국은 사람 냄새 나는 곳이지. 노후엔 거기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60 넘어서까지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집도 팔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게 1년 전입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대요. 가족이랑 자주 보고 예전 친구들이랑 술자리도 하고 시장도 가고.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현타가 오더랍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예요. 호주에서 연금 받아오는데 환율 수수료 떼면 생각보다 작아지고 한국 생활비는 상상 이상이었답니다. 호주에서는 무난히 살던 수준으로 외식 한번 하면 한국선 배 이상이 나가고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까지 다 부담이 됐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내가 너무 한국 물가를 옛날 기준으로 생각했구나. 이게 첫 번째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은퇴 후 귀국의 가장 큰 함정이 생활비 착각이에요. 많은 교포분들이 한국이 싸다는 옛 이미지에 사로잡혀 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물가는 OECD 상위권이고 외국 연금을 가져와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조건 돌아오기 전에 한국 생활비 예산을 철저하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지역별 차이까지 감안해서요. 두 번째 사례는 외로움입니다. BC 70세는 40년 미국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여긴 친척도 친구도 많으니 안 외로울 줄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결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친구들은 다 자기 생활이 있는데 예전 같을 리가 없죠.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의 문화가 낯설기도 하고 말투도 다르고 사소한 생활 습관이 달라서 미묘하게 소외감을 느끼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요. 내가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많은 귀국 교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낯설어진 거예요. 한국인인데 한국이 외국 같다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의 현재 문화를 공부하고 커뮤니티 활동 계획을 세우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기대치를 조율해야 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매주 만날 수 있겠지? 같은 환상을 깨고 솔직히 이야기 나눠야 해요. 이게 없으면 한국의 인프라는 좋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고립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의료와 행정 스트레스입니다. CC 66세는 캐나다에서 은퇴 후 한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의료가 좋아서 왔대요. 캐나다는 대기 기간이 길어서 간단한 진료도 오래 걸리니까. 한국 병원은 빠르고 친절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자주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병원 시스템이 워낙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저기 검사를 권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하고 본인 부담금도 계속 나갑니다. 또 서류 처리나 각종 온라인 인증 절차도 너무 복잡해서 해외 생활에 익숙한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국 오면 병원 좋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돈 나갈 줄 몰랐다는 게 솔직한 말이에요. 많은 교포 은퇴자들이 의료 혜택을 기대하고 오지만 실제로는 자주 쓰게 되면서 지출이 커지는 걸 간과합니다. 또 한국의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가 오히려 과잉 진료라는 말도 듣죠. 이걸 잘 이해하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물가 착각에서 오는 경제적 충격, 삶의 결이 달라진 인간관계와 외로움, 의료와 행정 시스템의 스트레스와 비용.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나쁜 나라라서가 아니라 내가 한국을 너무 옛날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변했어요.
은퇴자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한국의 생활비는 올랐고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먼저 귀국을 결정이 아니라 실험으로 해보라고요. 처음엔 단기 귀국으로 살아보고 거주비, 식비, 병원비, 교통비 등 실제 비용을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가족관계도 천천히 정리하고 기대를 맞춰가야 해요. 또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서울 한복판 살 거냐, 지방 소도시에 살 거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해외 연금이나 자산관리 계획도 한국 세법과 맞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환율 리스크, 송금 수수료, 세금까지 계산하고 오셔야 해요. 68세 교포 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한국 생각하며 그리워했는데 막상 오니 너무 변했더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몰랐던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변했고 우리도 나이를 먹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은퇴 후 귀국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큰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준비가 답이에요. 한국 돌아오면 편할 줄 알았다는 달콤한 환상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철저히 준비해서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이제 한국 가면 좀 편해지겠지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불편했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은퇴를 위해서요. 이번엔 방금 이야기한 68세 교포의 은퇴 후 귀국 현실 이야기를 이어받아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실질적인 정보와 준비 방법, 구체적인 팁을 풀어볼게요. 말하듯 편안한 톤으로 하지만 실제로 준비할 때 꼭 써먹을 수 있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한국 살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예요. 사람마다 생활 수준이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은퇴 생활비는 150만 250만 원이 평균선입니다. 이건 아주 검소하게 살면 150만 원 정도지만 적당히 외식하고 문화생활하고 의료비까지 포함하면 200만 원을 넘기는 게 현실이에요. 부부라면 300만 400만 원 생각하셔야 하고요.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 203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 전 반드시 해야 할 게 한국에서 살 예산표 만들기예요. 본인의 해외 연금 수입, 환율 수수료, 세금 국내 과세 여부, 한국의 집세나 관리비, 공과금까지 다 넣어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교포분들이 그냥 내 연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되겠지 하는데 환전하고 세금 빼면 생각보다 작아요. 게다가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죠. 환율 리스크가 은퇴자의 최대 변수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한 달러가 1,1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300원 넘는 경우도 많죠. 이게 매달 10만 원 이상 차이를 만듭니다. 팁은 해외 연금이나 투자 자산을 일부 원화 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겁니다. 또 송금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쌓이면 연간 수십만 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분들이 이걸 간과해요. 두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많은 교포분들이 나 집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부동산이 다 똑같지 않아요.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거나 월세로 전환할 때 임대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관리비가 상당히 비싸기도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한 달에 20만 30만 원 넘는 곳 많습니다. 또 노후주택이면 리모델링이나 수리비가 한 번에 500만 1000만 원 훅 나가기도 해요. 전문가들은 귀국 전에 꼭 목돈 지출 예상표를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세탁기, 가스보일러 등 교체할 비용이 나갈 수 있어요. 또 서울이나 수도권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지방 중소도시로 옮기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지방 이주도 옵션으로 꼼꼼히 비교하라고 해요. 교통이나 병원 접근성도 고려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한국 의료가 싸다는 말은 사실 반만 맞습니다. 진료비 자체는 싸지만 자주 가게 되고 검사 권유가 많고 비급여가 늘어나면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매달 나갑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게 의외로 커서 깜짝 놀라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월 해외 연금 소득이 200만 원 정도여도 재산세 과세 표준이나 금융소득이 있으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 20만 원 넘게 나옵니다. 많은 교포가 이 계산을 안 하고 들어옵니다. 팁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예상보험료 계산 기능을 꼭 돌려보고 오라는 거예요. 또 해외 의료보험이 끊기면 다시 가입이 안 되거나 해외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도 생기니까 이중 보험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해요. 네 번째는 가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해요. 귀국하려는 교포분들 중에는 자식이랑 가까이 살려고 손주 보려고 돌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실제론 자식도 바쁘고 손주 돌보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이제 한국 가면 애들이 다 챙겨주겠지 하는 건 아주 위험한 기대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합니다. 귀국 전에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내가 돌아가면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할지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기대가 어긋나면 관계가 깨집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 때문에 귀국 후 12년 만에 다시 출국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라서 한번 틀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IT도 너무 발달해서 모바일 인증, 공공기관 앱, 카드 결제, QR코드 등이 생활화됐어요. 은행 업무도 비대면이 주류고 동네 관공서도 무인 민원 발급기가 기본이에요. 예전 한국이랑 같겠지 하고 왔다가 당황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팁은 귀국 전부터 한국의 최신 생활 정보를 챙겨보고 모바일 인증서, 카드, 계좌 등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또 한국의 보험세금 제도를 공부하고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 해외 소득 증명서, 연금 수령 증명 등을 준비해서 와야 합니다. 이걸 깜빡하고 들어오면 한국에서 서류 떼느라 몇 달을 허비하고 비용도 듭니다. 정리하자면 전문가가 권하는 귀국 준비 5단계는 이렇습니다. 생활비 예상표 만들기 환율, 수수료, 세금 반영, 주거비와 유지비 계획 리모델링 비용 포함,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의료비 계획, 가족과 기대치 협상하기, 한국 생활 적응 계획과 서류 준비. 68세 교포의 충격 고백은 사실 이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나? 는 질문에는 돈, 인간관계, 건강, 행정이 다 얽혀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문제라기보다 너무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알지 않고 온 결과예요.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 잘하고 귀국해서 행복하게 사십니다. 결국 노후는 남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계획하고 솔직히 가족과 대화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게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건조하고 현실적일 수 있어도 누군가의 은퇴가 후회로 끝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준비가 다입니다. 진짜입니다.